예, 반갑습니다. 7월 21일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작품은 39경계. 제목이 좀 특이하죠? 발제를 김재영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제가 읽었으니까 이걸 누가 발표하면 좋을까? 김재영님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맡겼는데 역시 제가 기대한 대로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감상을 많이 안 올려주시니까 오늘 감상을 5분이 올려주셨는데 정수연님, 박은주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감상을 올려주셨어요. 그 감상을 빠지지 말고 다 이렇게 해주셔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작품 읽고 저 다른 수강생들이 감상을 다 써줬는데 뭔가 지적을 해줬는데 나도 그 작품 읽고 그 사람 작품 읽고 감상을 써줘야죠. 주고받는 건데 뭐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명 20명이 다 감상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 쓴 사람 헷갈리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 수강생들이 같은 지적을 하는가. 그러니까 같은 지적을 한 거면은 그건 진짜 지적을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은 빠지지 마시고. 응? 지금 수정작 낑낑대고 있죠. 또 이달 말까지 또 새로운 작품 써내라고 그러죠.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그걸 이겨내야, 그걸 극복해야 이제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분들, 지금 우리 9명이에요. 네, 9명.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작품 9편, 새로운 작품 9편 딱. 제가 지금 새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왜 지금 공개를 안 하냐면은 한꺼번에 공개하려고. 한꺼번에. 그래서 9편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딱 책자로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작도 지금 2편이 들어와 있어요. 2편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정작을 하게 되는데 수정작을 가능하면 한꺼번에 공개했으면 좋은데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작품을 내겠죠. 근데 토론 일찍 했는데 작품 수정 안 내신 분 있어요. 안 됩니다. 수정작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자, 김재영님 발표 한번 볼까요? 그 거의 비슷하게 감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흔히 평이한 그런 단편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줄거리 요약이 힘든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고 애를 갖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하죠. 그 다음에 육아 다음에는 이제 보육이죠. 이제 뭐 유치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재취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취업해가지고 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을 했는데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재취업한다는데 재취업한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뭐 수필쓰기 강의 신청을 한대요. 이건 뭐야? 그런 이야기를 저 하는데 그 바탕엔 뭘 깔고 있냐면은 이 글을 그 작품 속의 화자, 그죠? 1인칭 주인공인데 이 1인칭 주인공의 상념을 쭉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사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상념을 하는 그 공간적 배경은 여기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부천 뭐라고 그러더라? 부천 아트벙커 B39.
그러니까 부천 아트벙커 B39라는 그 문화 공간에서 지금 상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첫 장면에서 지금 그 남편하고 이렇게 무슨 갈등을 보이잖아요. 첫 장면에서 뭐 가자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갈게 먼저 가. 남편 먼저 보내놓고 그러고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 B39 그 문화 공간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갔어. 남편이 마지막 장면에 남편이 다시 와요. 남편이 와가지고서는 뭐 수필쓰기 뭐 신청하라고 뭐야 이거 재취업하라고 막 그렇게 다그치더니 갑자기 무슨 그 공부하러 갔나. 그래서 그 많은 수강생들이 서사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념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고 그런 상념들이 이 서사적인 사건들 그다음 줄거리들 거기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건인지 혼자 생각하는 건지 이게 회상 부분인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지 이게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작품은. 그런데 지금 김재영님이 써놓은 그 줄거리를 보면은 아주 서사적인 줄거리를 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뭐 몇 개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거 줄거리 읽으면서 야 내가 김재영님 잘 봤구나.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발제를 맡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등장인물 볼까요? 39세의 전업주부입니다. 경단녀, 경력이 단절된 여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요즘 결혼했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는 거 별로 없죠. 다만 이제 애를 갖고 임신을 하고 출산할 적에 그때 이제 잠깐 그만두는데 요즘은 이제 복지가 잘 돼가지고 애를 낳고 출산 휴가를 받아서 몸조리 한 다음에 다시 재취업이 아니라 복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는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들이죠. 공무원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산 휴가를 하는 게 있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출산 휴가 있어요. 요즘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는 경단녀예요. 경력이 단절된 거죠. 결혼하고 출산지음에서 아마 회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육아하고 육아뿐만 아니라 이제 보육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유치원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도 또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전업주부잖아요. 전업주부로서 느끼는 어떤 그 불편함,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있는데 맡길 적에도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돌봄이라든가 그 어린이집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돌봄하는 거 12시간 그런 경우에 엄마가 직장인이면은 그게 좀 많이 잘 되어 있지만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지금 잘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퇴사한 뒤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 퇴사한 뒤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퇴사한다.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가 안 나와요. 그럼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가 됐는데 그럼 그 경력이 무슨 경력인지 뭐 예를 들어서 격리를 보았는지 아니면 무슨 진짜 공장의 근로자였는지 노동자였는지 아니면 사무직이었는지 아니면 영업직이었는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좀 헷갈리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글로 나오는데 나의 재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아내가 빨리 재취업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 애가 있지만 맞벌이 해야 된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자꾸 재촉을 하는 건지 재취업하라고. 아니면은 아내가 집에 이렇게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아내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활동을 하라고 권하는 건지 이 구분이 안 가요. 아무튼 아내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그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결국 재취업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재취업 목적이 뭐냐 이거죠. 사회 활동을 위한 거냐,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 때문이냐,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수필쓰기를 한대요. 이건 뭐야? 갑자기 취업 얘기하다가 뭐 수필쓰기 공부, 수필 공부하러 신청을 한다. 뭔가 안 맞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 그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다 누구 엄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잃어버려요. 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 누구 남편으로만, 누구 아내로만 불리죠. 그러다가 이제 수필쓰기 신청하면서 거기다 이름 석자 쓰면서 이제 비로소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 자신의 정체성,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자부심이랄까?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엄마 속을 태운 녀석 이 아이하고 그 다음에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열성 경련으로 인해 위험한 순간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또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소설 속의 화자 서술자죠. 서술자의 상념이 곳곳에 배어 있다 보니까 줄거리라든가 서사적인 어떤 얼개 그걸 파악하는데 헷갈렸을 거예요. 나 그 아기 나오고 친구 나오죠. 친구는 이게 살짝 언급만 되죠. 나와 마찬가지인 처지로 재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성과는 미미해요. 친정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보다는 좀 형편이 낫죠. 육아 문제와 재취업 문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한다. 울분을 토한다. 뭐 그렇게 크게 울분이 느껴지질 않는데 지금 김재웅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약사, 뭐 길에서 만난 아이 엄마. 이 길에서 만난 아이 엄마도 서로 얘기죠. 나는 여기 살고 그 여자는 여기 사는데 여기 집 주변에 여기가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도 이쪽으로 보내고 아이를 그렇게 보내면서 길 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저거 우리 집 옆에 있는 유치원 복장인데 가방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동병상련인데 그 동병상련이 결국엔 뭐냐면은 어린아이 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면 막연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부천 아트벙커 B39를 둘러보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역순행정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 속에서 그래서 39 경계였어요. 그럼 이 서사적인 게 뭐냐면 결혼이죠. 결혼,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육아죠. 육아 다음에 이제 보육이겠죠. 보육. 어린이집 아니면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취업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소설 속에 나온 거는 결혼, 임신도 조금만 나오고 출산도 조금만 나와요. 결국엔 이게 이 부분이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출산 문제하고 임신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산할 때까지 여기서 어떤 회사지 그래요? 요게 뭐냐 경력이에요, 경력. 즉 회사원이겠죠? 뭐 회사원이라고 합시다. 회사원으로서
어떤 경력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이 소설 속에 작품 속에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결국 지금 이 서술자가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 재취업은 이것에서 우리가 흔히 이걸 경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력 단절, 경력 단절 여자. 경단녀로서 그 경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재취업 얘기 나오면서 왜 갑자기 나중에 수필쓰기로 가냐 이거야. 안 맞잖아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 밑에 깔고 있는 거 이것을 다 깔고 있는 이것을 다 안고 있는 게 B39예요. 부천 아트벙커. 여기 뭐 부천 아트벙커 B39인데 저 여기 가보셨어요? 이거 실제 있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B39. 이 본래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이라고 할까? 재탄생? 어쨌거나 여기서 B는 이 부천이에요. 이거. 부천이고 39는 39m 쓰레기 소각장의 높이예요. 높이. 그걸 나타낸 겁니다. B39가. 그래서 B39 이거 만들 적에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기획안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부천 아트까지도 아트도 벌써 저 뭐죠 외래어인데 거기에 또 뭐 벙커 그다음 뭐 B39 아니 그냥 부천 문화예술 무슨 뭐 이렇게 우리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꼭 뭐 아트 벙커 뭐 거기다 B자 붙이고 39 아라비아 숫자 붙이고 꼭 그래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뭐 직업병이죠. 국어 선생 직업병. 어쨌거나 이 얘기 하나 하네. 지금 이게 이제 서사적인 줄거리인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화자의 상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념이고 공간적 배경은 여기에요. 여기. 공간적 배경은 여기야. 이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남편하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나 먼저 갈게. 먼저 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계속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천 아트벙커 B39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이라 묘사를 해줘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거기 뭐 저 실로폰도 나오죠. 뭐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게 저 드럼에 실로폰도 나오고 드럼도 나오고 드럼에 이렇게 또 치니까 뭐 물방울이 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 시간 여유 있으시면은 부천 아트벙커 B39 한번 가보세요. 일단 그 들어갈 적에 그런 게 있어요. 좀 건물이 크죠. 건물이 크고 그리고 우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미리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시면은 더 유심히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문화 공간으로서 그 카페도 있습니다.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요즘 거리두기 4단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적에는 저는 그때 여러 명이 같이 갔었으니까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부천 시민이라면은 한 번쯤은 가서 이렇게 돌아볼 만해요. 이 얘기하다가 별거 다. 아무튼 구성은 부천 아트벙커 B39를 둘러보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과거를 회상하고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서사적인 줄거리 깔려 있는 것은 상념이고 서술자의 상념이고 그리고 그 상념을 하는 곳은 어디다 공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앉아서 뭘 하다 뭐 그게 아니에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39이라고 하는 게
요거 39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술자의 나이겠죠. 이 글 쓰신 분이 39인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육아, 보육, 그 다음에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재취업, 그 여성의 사회적 활동, 거기에 따른 육아, 임신과 출산, 보육, 육아, 그리고 육아와 보육, 그리고 재취업, 이런 문제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은 그 서술적으로 잘만 정리가 되면은 사건하고 줄거리인 것이 잘만 정리되고 여기에 상념이 이렇게 개입된 걸로 한다면은 이 작품은 참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작품이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좋은 장점, 그 장점들을 살리지 못했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표현은 독백적, 회상적이며 중간중간 삽입되는 에피소드 묘사나 서술도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맞아요. 일단 문장이 되어 있어요. 문장이 서른아홉 경계 이 작품을 쓰신 분은 글을 많이 써보신 분이야. 글을 많이 써보셨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죠. 감상해서 소설이다. 육아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들이 육아와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요거를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수강생들 감상 내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줬어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감상평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좀 파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정하는데 좀 반영하도록 하세요. 보세요. 29쪽, 35쪽에 나오는 한 글자마다 마침표를 찍은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한 글자 쓰고 마침표, 한 글자 쓰고 마침표, 한 글자 쓰고 마침표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힘주어 말하기 있는 게요. 힘주어 말하기. 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씩이니까 힘주어 말하면서 뭐예요? 그만큼 내가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할 적에 한 글자씩 마침표를 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단편소설 한 편에 한 줄 내지 두 줄? 그리고 한 줄 내지 그 두 줄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생각이어야 돼요. 쓸데없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한 글자씩 쓰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29쪽하고 35쪽에 나오는 한 글자의 마침표 또 한 글자의 마침표라고 쓴 그 부분이 과연 이 소설의 핵심이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핵심하고 그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요. 특히 35쪽에는 몇 줄이나 되잖아. 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 소설의 어떤 서술 기법입니다. 한 글자하고 마침표, 한 글자하고 마침표. 서술 기법이니까 이런 기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것은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렇게 썼을 경우에, 그렇게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문장은 소설 전체를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냐? 이거 뭐야?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아, 이런 기법도 있구나. 이런 소설 기법도 있구나. 네, 알아두세요. 대신 하나 더 알아두고, 지나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30쪽에 엄마라는 이름은 눈물이 흐른다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울고 있는 나를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아기를 따라다녔다. 엄마가 불안을 느끼며 태아는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낀다니까. 엄마가 되기 전 시도 때도 없이 흐르던 눈물은 자연스럽게 감추어졌다.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서술자, 소설 속의 주인공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의 상념이 밑바닥에 아주 곳곳에 스며 있는데, 배어 있는데, 그 상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상념, 무엇을 의미하는 상념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엄마라는 이름은 눈물이 흐른다고 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엄마라는 이름은 눈물이 흐른다고 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즉 엄마라는 사람은 눈물이 흐른다고 마음대로 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데 문장이 비문이잖아요. 주어 서술가 안 맞잖아요. 울고 있는 나를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아기를 따라댄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엄마라는 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이럴 적에 울지 못한다. 이거 왜? 나는 엄마니까.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거 저 발제한 사람이 김영재라는 김재영이지. 김재영이라는 여인이 울고 싶어. 그런데 울고 싶지만 김재영은 어떤 아이의 엄마야. 그럼 어떤 아이의 엄마로서의 김재영은 울 수가 없다 이거야. 왜? 정신없이 아이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은 눈물이 흐른다고 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엄마라고 하는 사람, 김재영이라는 사람은 울 수 있지만, 김재영이라는 여자는 울 수 있지만 어떤 아이의 엄마인 김재영은 울 수 없다. 왜? 엄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따라다녀야 돼. 자기 아기를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또 이제 과거에 같으면은 엄마가 불안을 느끼면, 김재영이라는 여인이 불안을 느끼면 그때 김재영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아는 엄마의 그 불안을 그대로 다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낀다니까 엄마가 되기도 전에, 애를 낳은 이제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기도 전에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자연스럽게 감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곱새겨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결국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이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30쪽의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서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은 문장 그 자체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지? 몰라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아기가 출산 전에도 아팠다는 말인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출산 전에도 아팠다는 말인 듯하다. 그럼 결국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문장은 요즘 김재영님이 지적한 문장은 엄마의 어떤 여자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그 얘기거든요. 엄마만큼 강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아기가 어떻게 된다고 엄마는 어떤 위급한 순간에는 초인적인 힘도 발휘하거든요. 같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거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재영님처럼 아기가 출산 전에도 아팠다는 말인 듯하다는 얘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사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1쪽에 쓸모없음과 재활용, 용도 폐기와 재생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이렇게 반복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남편이 재취업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제 상황이냐, 아니면은 결혼 전에 맞벌이를 약속했느냐, 아니면 지금 집에서 전업주부로 이렇게 피득피득 놀기만 하고 하는 일 없이 애 본다는 명목하에 집에서 그냥 퍼져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당신도 사회활동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 개발을 좀 하라 남편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주면 상황 이해 좋다. 예, 그렇죠. 남편의 정보가 없어요. 공간 이동에 따라 과거 해상 장면이 끼어 들어가는데 좀 어수선한 느낌이라 쉽게 읽히지 않고 구분도 분명치 않다. 이거를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천 아트본급 B39를 가본 사람이라면은 이 작품 속에서의 공간 이동이 다 보여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 여기구나, 다음은 여기가 딱 거기야. 그러니까 이 작품 쓰신 분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응급 상태인 아이의 보호자에게 약국에 가서 헤어젤 사오라. 이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병원에서 응급 상태인 아이의 보호자한테 약국에 가서 헤어젤 사오래. 아니 헤어젤 자기들이 처방해가지고 그냥 헤어젤 주사 놓으면 되지. 의사가 왜 보호자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헤어젤 사오래. 그리고 또 그렇게 응급 상황이라는데 약국에서 또 뭐야 이건 순서 기다리래. 이게 뭐야 이게. 예전에 뭐 그런 때가 있었나? 의학 분업이 된 이후에 진짜 그런가? 아니 근데 난 아플 적에 병원에서 해열제 그냥 곧바로 진짜 주사 놔줬는데 저 수술하고 뭐 이런 거 그랬었죠. 진통제 다 놔주고 보호자한테 진통제 사오세요 해열제 사오세요 안 그러거든요. 그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처방제도 곧바로 그냥 저걸 해죠. 주사로 내거나 약으로 다 처리를 하죠. 퇴원할 때나 처방전 주변 그거 가지고 가서 약국 가서 약을 다 사는 거지. 이거는 실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요 부분은 여하튼 납득이 안 가요. 애가 지금 위급 상황이야. 심폐소생을 할 정도야. 그런데 해열제를 보호자한테 사오라고 그래. 뭔가 안 맞아.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수필쓰기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서 의아하다. 주인공의 글 쓰는 것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어릴 때 문학가가 꿈이었다든지 하는 내용을 미리 제시했으면 더 좋다. 그냥 재취업 이야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글쓰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남편이 원하는 게 정확히 돈을 벌어오는 것인지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선명해질 것 같다.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아주 좋더라.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육아, 취업, 우울증에 걸린 주인공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지금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죠. 아마 우울증 초기 단계일 정도일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상념을 이렇게 좀 기술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쓰레기 재생처리 시설이었던 공간을 이동하면서 각 공간의 특성과 관련지어 나의 심리를 차분히 서술하다. 예, 요게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사건도 그 공간에 맞게 저 부천 아트벙커 B39 꼭 가보세요. 우리 수강생들 가서 한번 이렇게 즐겨보세요. 가보면은 그 공간마다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긴 뭐 하던 것, 여긴 뭐 하던 것 이렇게. 그리고 아트벙커 B3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건 뭐예요? 쓸모없는 것들 불에 태워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것을 불에 태워버린다.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소멸되는 것인가? 아니죠. 육아 보육을 하고 재취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즉 쓰레기 소각장이 아트벙커 B39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태어나잖아. 새롭게 태어났잖아. 그럼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이라는 말이나 경계라는 말이나 즉 쓰레기, 그 다음에 재탄생, 그 다음에 30대, 40대, 그 다음에 저기 경력 단절력, 재취업으로 자기 자아 성취 제목하고 이제 다 잘 맞아요. 공간도 맞고 이 사건 내용도 맞고 제목도 맞고. 그래서 쓰레기 재생 처리 시설이었던 공간을 이동하면서 각 공간의 특성과 관련지어 나의 심리가 차분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독을 못해요. 왜? 상념하고 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사건하고 이게 막 혼합이 되어 있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상상되는 느낌. 열 경련으로 위험한 아기의 상태라든지 장소에 대한 묘사가 생동감이 있다. 그렇죠? 나이와 부천 아트벙커 B39의 숫자를 연결지어 폐기와 재생의 경계에 있는 나의 처지와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어이구, 제가 지금 얘기했죠? 9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39,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서 있는 느낌이죠. 경계라는 말과 더불어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를 잘 전달합니다. 그래, 지금 김재훈 님이 또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와 취업에 시달리는 전업주부가 느끼는 괴로움이 전해져서 안타깝다. 산후 우울증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주인공은 결혼 잘못한 거 같아. 주인공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열렬히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프로포즈하는 남자라니. 그 부분이 또 전도 그래. 뭐 이런 결혼이 다 있어.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꾸 취업을 재촉하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에 두 배로 안타깝다. 그나마 마지막에 남편이 사과하고 아내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런데 남편이 말한 생산적인 일은 뭘 말하는 것인지. 주인공도 남편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이 아닌지. 물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생산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아이를 키우다가 남는 시간에 또 자기의 어떤 경력, 자기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 그걸 또 되살리는 거, 그것도 자아 성취하는 어떤 길이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 말대로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여자들은 전부 다 전업주부가 돼서 육아에 매달려야 된다. 그건 아니죠. 육아, 보육과 육아와 보육. 육아는 결국 한두 살 때까지예요. 젖먹이.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럴 적에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5살, 6살 되면 이제 유치원 보내고 이건 육아, 보육인데 육아와 보육이 끝나면 또 보육하는 중간이라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러면서 여자들도 취업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자아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사회로 문제로 지금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 왜 결혼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왜 자꾸 재취업을 하라고 그러냐? 남편은 어떤 상황이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죠. 근데 저 자신부터 왜 이러지?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거 요거는 이 글에서 저 나름대로 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요. 맞춰보면은 결국 이런 얘기야. 여러 번 읽었어요. 암호 해독하듯이.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한 번 읽고 그냥 곧바로 탁 이런 게 떠오르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서술해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작품 쓰신 분은 참 글 쓰는 재주는 있는 분이에요. 다만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수강생들 감상평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봐요.